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은 1년 365일 차가 밀리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부담금이 지나치게 감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늘었습니다.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펀드로 아이에게 증여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공구사업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도심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평일 오후에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은 밀려드는 차량으로 항상 혼잡합니다. 이렇게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부담금이 40억 원 넘게 감면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부담금 어떻게 책정되고 또 왜 감면되는지 김치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서울시 김치훈입니다. 네, 교통유발부담금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1990년대부터 부과하고 있는 그 부담금을 말하는데 네. 정의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말합니다. 네. 그 대상으로는 이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부과액이 다 다른데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900억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예. 전국적으로 보면 약 1,800억 수준이고 비교를 한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0억, 경기도는 한 280억 정도 수준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1,800억인데 서울시가 900억이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서울시가 부과하는 셈이군요. 예. 이런 교통유발 부담금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의거해서 교통시설의 확충이나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는 큰 건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퀘어가 가장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한 10억 원 정도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예. 그 외에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예. 판매시설이라든지 병원 등의 의료시설, 관광, 숙박시설 이런 시설들 총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7개 분류로 그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라면은 영등포 쪽에 있는 건가요? 네네,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가 전국에서 가장 그러면 큰 그만큼 시설. 그 지역이 교통이 좀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규모에 비해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교통량을 좀 많이 유발하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혼잡이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교통 유발 부담금이 부과를 된다고 해도 다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은 일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인데 예. 그 시설이라고 해도 건물의 공실 여부라든지 예. 법에서 인정하는 면제 사용의 목적
예를 들어서 뭐 교육용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등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체를 감면하고 있고요. 예.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도 일부 네.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네네. 그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 예. 이 제도에 참여한 시설이 일정한 이행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현재 금년 기준으로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이행 기준과 운영 방법이 약간씩 다르고 최소 3개월 이상을 연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네요. 네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예. 뭐 각 프로그램별로 5에서 3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대로 합산을 하면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대부분의 시설들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전체 대상 시설 중에서 한 20%인 뭐 한 2,900개 시설 정도만 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뭐 아니면은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교통 같은 다른 교통 수단으로 전환하는데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서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승용차를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직원들한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에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예.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이제 감축 프로그램에서 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승용차 교통량 혼잡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과거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었기 때문에 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미 작년 8월부터 개정된 조례 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얘기됐던 것처럼 백화점이나 주로 뭐 대형 판매 시설 등에서 고객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뭐 그런 방편으로 사용했던 종사자 승용차 이용 제한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뭐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아온 이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작년에 대폭 개정을 해서 그런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성격이나 점검 방법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현재는 개정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금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새로 개정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당장은 일단 저희가 그 효과가 없다는 프로그램들은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그런 백화점 주변에 교통량 혼잡에도 불구하고 감면받아온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이고 그만큼 이제 또 다른 일단 교통 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좀 더 확보가 되면 그거를 다른 교통 사업에 또 투자를 해서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의 교통 체증이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 외에 이런 교통 체증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정비한 것 이외에 금년 1월 14일 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본 그 개정된 사항에는 1990년도부터
그 적용되었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기준이 교통유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여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도 금년 상반기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서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다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담금을 올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물론 부담금을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혼잡을 많이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에 더 많은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단순히 올린다라기보다는 교통 혼잡을 실질적인 해소를 위한 더 그런 부담을 지우고 그거에 따른 이제 교통 재원을 좀 더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재무 설계 전문가이신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첫돌 기념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 1,500만 원을 넣어주셨습니다. 가입 당시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에 비정기적으로 받은 자녀 용돈을 자녀 명의의 자유적립 예금에 넣어 놓았는데 현재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변에서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지 여부와 300만 원 돈으로는 아이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해 주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 명의의 펀드 또 용돈 관리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문의 주신 분 경우처럼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까? 네, 지금 문의 주신 분 자녀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요. 네. 펀드 만기 후에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에 가입했다면은요. 증여 가입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그래야만 펀드 운용 결과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증여세를 펀드 가입 시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은요. 펀드를 해지해서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봐서 과세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펀드를 환매하는 시점에 운용 성과가 좋아서 만약에 평가 금액이 5천만 원이 되어 있다면은요. 예. 원금인 1,50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네. 반면에 자녀 학자금 사용 목적 같은 그런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네. 이런 목적으로 펀드에 가입하였고요. 또 사실상 해지 후에 그 자금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도요. 사용 목적을 먼저 정하신 후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유지하는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올해부터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합산해서 성년인 경우에는 3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공제됐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세대를 건너뛰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네.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자녀 명의로 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만 문의 주신 분의 경우 300만 원으로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는 게 좋을까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그 국민주택 청약 시 만 20세 이전의 불입건은 최대 24회, 또 24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네. 또 민영주택도 가점제 기간 산정할 때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기 때문에 네.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는요, 청약통장보다는 임시 펀드를 개설해서 예. 자녀에게 들어오는 그 비정기적인 용돈을 지금처럼 관리하는 게 자녀의 올바른 경제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펀드를 골라주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 경제교육 등의 혜택이 있는 어린이 전용 펀드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가 적당합니다. 네. 우선 어린이 전용 펀드는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펀드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펀드는 대략 한 28개 정도 되고요. 예. 또 기준 설정액은 총 2조 원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어린이 펀드는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준비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펀드별로 어린이 재테크 세미나라든지 경제 캠프,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그런 운영 보고서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요.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와 또 증권 시장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런 부가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서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비용이 좀 부담된다면은요, 특정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자녀 명의의 펀드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예.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 보수나 판매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1% 이상 낮기 때문에요. 예. 그만큼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자녀를 위한 펀드는 투자 기간이 장기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아무래도 저렴한 펀드가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2년 말에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소득이 끊기는 바람에 국민연금 납입은 중단한 상태고 창업 전 재직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저축 여력이 발생되어 대출금 상환이나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직장 생활하다가 30, 40대 젊은 나이에 이제 창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100세 시대를 지금 대비해야 할 요즘은요. 예. 기존의 3층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을 넘어서 주택연금이나 아니면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뭐 제2, 제3의 일자리를 통한 그런 복층 보장을 통해서 예. 다양한 노후소득의 재원을 좀 마련해야만 합니다. 예. 그러나 문의 주신 분처럼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또 수익이 나더라도 사업 확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노후 준비를 일반 근로소득자처럼 정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문의 주신 분처럼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가입 금액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퇴직금의 별도 적립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3층 보장의 혜택을 기대하기 힘든 점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분들이신데요. 왜냐하면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장인보다도 은퇴가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우선 중단된 그 국민연금부터 다시 임의가입하도록 하십시오. 네. 지금 근로소득자처럼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네. 임의가입자의 최소 한도인 월 89,100원이라도 납입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네. 국민연금은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짧게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오래 낸 사람이 받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 경력도 있고 네. 나이도 아직 젊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이렇게 내다가 끊어졌다 다시 내고 이런 건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건 괜찮습니다. 내다가 만약에 못 내게 될 경우에 그동안 낸 거에 대해서만 나중에 받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하고는 달리 퇴직연금 같은 기업보장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그 소규모 자영업자가 제도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네. 이 노란우산공제는요,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퇴임하게 됐을 때 네. 생활안정과 또 사업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퇴직금 마련 제도입니다. 네. 가입 자격이 일반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같은 가입 제한 업종이 아니면 네.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공제금에 대해서는 법률로 채권자의 압류나 담보 또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권이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점은 또 자영업자들한테 장점이고요. 예. 또 소득공제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자영업자들은 많지 않은데 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연간 300만 원까지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예. 이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하신다면요. 절세 혜택을 보면서 최소한의 3층 보장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해지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에스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올레드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의 하나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부터 쌍둥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출산 후 회복이 더디고 육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서 한 명 출산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과 인근 섬지역으로 가는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면서 인천에서 연평도, 백령 대청도, 덕적도 등을 잇는 6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7.2도, 대전 영하 4.2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2도 등으로 내륙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20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2주 뒤에 임대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임대인도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알아봤는데 괜찮은 가게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가게를 옮길까 합니다. 3월에는 이사를 갈까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이런 내용인데 보통 계약 2달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은 임대 같은 게 자동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예, 일반적인 그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냥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서로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뭐 이제 묵시의 갱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또 연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임대인 쪽에서 계약 만료 1개월 전서부터 6개월 사이에 네. 어떠한 그 갱신 거절이나 어떤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없으면 또 자동으로 예. 이제 갱신이 되도록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들은 다들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예. 임차인 쪽에서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종료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것은 거의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계약 만료 2주일 앞두고 임대인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국 가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예, 본인이 이제 그 이사를 갈 그 점포를 옮길 그 예. 가게를 미리 봐두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예. 단지 이제 여기서 기존에 있던 점포에서 나와서 새로운 예. 점포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 이쪽 보증금을 받아서 예. 이사 가는 쪽에 보증금을 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보증금이 제때 나와주지 않으면 새로 가야 될 곳에 보증금, 잔금을 맞추지 못하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계약금을 떼이고 계약을 해지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정을 잘 맞춰서 새로운 약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문의 주신 분은 3월 달에 이사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부동산 그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됩니까? 예,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만약에 기존에 있던 그 점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기존에 있던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위한 중개 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그거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분이 말하는 중개 수수료가 이제 새로 들어가는 가게에 대한 중개 수수료라면 예. 그거는 이제 또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1890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취업 희망 카드를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구직 활동 내역을 기록하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창구에서 보고 바로 실업급여를 즉시 탈락이 되더라고요. 단순한 실수였는데 지급 정지를 당해서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내서 부당하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서를 고양시에도 전달을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해당 업무를 세종시에 이첩을 했으니까 거기에 물어보라고 하네요.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보통 실업급여 지급 자격 어떻게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실업급여라는 것은 그 근로를 하던 사람이 네. 대신 이제 퇴직을 하게 돼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네. 그동안 어떠한 그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그 고용보험에 따른 네. 그러한 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한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 직장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여야 하고 네.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제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전 직장에서 자기 스스로 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횡령이나 이런 범죄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다거나 예.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그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 지금 방금 상담자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일단 그 고용보험센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네. 실업급여를 주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입사 지원서를 송부한 이메일 예. 계정을 뭐 화면을 프린터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사업자 방문해서 면접을 봤다면은 그 담당관의 명함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모집 요강 복사본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직장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알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은 지금 그 카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하나 잠깐 잘못, 오기를 예.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수정을 해서 예.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 이 고양시 측에서 좀 너무 그 부분을 예. 좀 융통성 없게 예. 좀 너무 좀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또 그 내용을 고양시에서 세종시에 이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받으실 권리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뭐 담당 업무가 이관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우선 그 세종시 쪽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안 된다면은 이제 고용보험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377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조카가 별거한 지 10년째입니다. 조카에게는 딸이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조카의 아내는 10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간 상황인데요. 조카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조카의 아내가 계속 돈만 요구하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내용인데 보통 네. 별거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별거 기한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한 것도 이혼 사유의 하나로 충분히 참작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즉,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협의 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뭐 그 배우자 두 당사자가 이혼 자체에 협의가 된 경우면은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네. 어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어느 상대방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 두 사람을 이혼을 시킨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별거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10년째 별거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협의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면은 이혼 소송을 해야겠군요. 예, 결국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지금 그 남편분께서 이혼을 그래도 하고 싶다면 방법은 재판상 이혼 절차밖에 예.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 말만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별거 중에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건데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달라고 하는 돈이 아이의 양육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남편에게도 그 양육비에 관련된 좀 의무는 있습니다. 네. 비록 이제 부부가 뭐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그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단 남편에게는 그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라고 그랬으면 이제 곧 예.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될 텐데 양육비 부담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 뭐 우리 현실적으로는 사실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뭐 양육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뭐 예. 등록금이라든가 학비라든가 예. 하지만 일단 그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에 다다를 때까지의 양육비를 양쪽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쪽, 즉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하는 쪽에다가 네. 양육비를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예. 성년이 될 때까지. 예.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고 대학생이 되는 나이라면 예. 앞으로 향후에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벌써 거의 다 성년이 성인이니까. 됐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엄마 쪽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10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 남편이 양육비를 대지 않았다면 그 10년 동안 혼자 양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10년 동안 남편이 부담해야 했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물가 같은 것도 감안을 하나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예.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네. 이 아이가 그 양육을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러한 뭐 학원비라든가 네. 양육비가 들어갔는지 네. 그러한 뭐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든 상황을 참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예.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네.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1258번인데요. 이사를 하고 보니 전에는 안 보이던 곰팡이가 심하게 많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한 번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가 잘못됐는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한 번 공사를 해줬으니까 알아서 직접 하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내용인데요. 네. 이사한 뒤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 종종 있는데 여기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이 한 번 공사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 일단 그 집주인은 네. 뭐 세를 주게 되면 그 세 들어오는 사람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곰팡이가 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습기가 차서 계속 곰팡이가 핀다는 것이고 또 이거는 그렇죠. 또 계속 점점 그 범위가 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집주인 쪽에서 네. 그러한 공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번 공사를 해줬는데 네.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곰팡이가 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것은 그 공사를 하신 분이 부실 공사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이것이 만약에 뭐 아파트라면 뭐 아파트 구조상의 예. 아마 한마디로 그 건축상의 하자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인지 예. 뭐 요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거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발생을 했다면 예. 역시 그러한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는 임대 기간 내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예.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공사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네.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다시 시공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될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를 한 사람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이거 다시 된 거라면 예. 당연히 그쪽에다가 뭐 재시공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그 공사 대금을 예.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재시공은 요청할 수 있겠지만 공사 대금 환급은 이제 집주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예. 임차인이 세입자가 받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이유로 다시 곰팡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좀 발생하긴 예. 합니다.
만약에 공사업체와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더 만약에 집주인은 한 번 해줬으니까 못하겠다. 네. 그리고 공사업자는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재시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세입자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예. 사실 법적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 비용으로 재시공을 한 후에 나중에 그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를 하던가 예.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그것을 다투던가 예.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많은 시간과 그렇군요. 예,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조상원 변호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또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4394번인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중간에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그 부분은 월세 반전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 계약 기간이 무효가 되고 반전세 시작일부터 새로운 계약 기간이 성립되는지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 중간에 이제 반전세로 전환한 케이스인데요. 네. 양쪽 다 합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한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변경 내용에 합의를 하게 되면 예. 그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예. 그 변경된 내용대로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중간에 계약 내용이 이제 반전세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계약 기간은 어떻게 지금 문의해 오신 대로 새로 성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저게 계속 가는 건지요? 예, 원래는 이제 이런 그 변경을 하시면서 예. 이러한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근데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구두로 그 보증금 부분만을 월세로 바꾸신 다음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예. 이것은 해석상 그럼 기존의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그러한 보증금과 월세와 관련된 부분만 변경을 한 것으로 봐서 기간은 그대로 유효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간 약정서상의 기간이 종료될 때 다시 갱신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변경을 하시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 이제 새로 시작. 예, 새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때 기간도 당연히 이제 명시를 예.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분은 지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시고 예. 그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나 추가 합의서로 작성을 하시면서 예. 거기에 기간에 관련된 것도 협의를 하신 후에 기재를 하신 것이 낫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간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를 폐기하거나 절대로 반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최초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기하거나 반환을 해버리게 되면 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받으시고 나가실 때 그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사연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52번인데요. 미용실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합법적인 시술은 아니었는데 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해결했습니다. 불법 시술이라도 미용실에서 보톡스 시술 받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도 못 받는 건가요? 너무 상처만 받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불법 성형시술을 받은 경우인데 예. 이런 경우에도 부작용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 경우에도 이제 미용실 측에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보상과 위자료 그다음에 이거 다시 제대로 바로잡는 데 들어간 치료 비용 이런 것도 다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불법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예. 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상담자분도 좀 거기 알면서 간 부분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예. 일단 잘못된 시술에 대한 그러한 보상이나 위자 청구는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일단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예.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네, 오늘 법률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3335번, 2470번, 2145번 등등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하셨는데 다음 주에 문의 내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